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에요. 그 새로 분양 아파트 있는데 아파트 이름까지 거론을 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282대 1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59제곱미터, 평방미터형이 지금 분양가가 16억쯤 되는데 이거 당첨만 되면은 26억, 27억 갈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당첨되면 바로 10억 버는 거예요. 로또 분양이죠. 근데 이거 사실 청약 들어가려면 현찰이 한 10억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억 있는 분들이 10억 넣고 대출 받아서 분양 잘 받으시면 10억 원은 그냥 먹는다. 이런 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아직도 해결을 못해서 비극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집에서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퇴근하시면 집에 가실 거죠? 집은 우리 모두가 다 있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 삶의 질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고 좋아야만 하는 건데 그 집 때문에 대박을 치는 분들이 계시고 노력 없이 그리고 이렇게 비극적 선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운명을 막 바꿔놓고 이런 이 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좋은 집에 편안하게 사실 수 있으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오늘 좀 특별하게 이야기 나눠볼 특별한 손님들 모시고 1시간 10분 동안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님하고요. 그리고 정성훈 대구 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님 두 분 이제 정치권의 전문가 그리고 이 연구자로서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 문제 끝까지 파헤치고 그리고 대안을 한번 좀 오늘 도출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모셨습니다. 두 분 좀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광재입니다. 네, 교수님도 네, 반갑습니다. 정성훈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은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 넘는다고 그러고 저는 또 서울 출신이고 서울에서 계속 살아서 가는 데마다 집이고 아파트도 많고 점점 더 높아지고 그리고 사실은 뭐 아파트 아닌 데 가도 빌라촌도 아주 빽빽하게 계속 들어서고 있거든요. 근데 집이 모자라고 집 때문에 힘들다고 나오는 이유가 뭔지 두 분께서 조금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주택 보급률은 사실은 계산 방식 잘 모르신 분도 계시는데요. 네, 주택 수를 일반 가구 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는 102%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간 우리가 함정이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 빈집이 100만 호 이상 지금 있거든요. 그 빈집 같은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비닐하우스나 고시텔이나 고시원이나 반지 하나 이렇게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집이 또한 100만 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합쳐서 주택 보급률을 통계로 잡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택 보급률이 102%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저희가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원하는 집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으로 보게 되면 이제 1인 가구가 우리가 1000만 가구가 나왔거든요. 1인 가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OECD 같은 경우에는 1000명당 몇 채가 있느냐 이렇게 통계를 잡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000명당 418채를 가지고 있고요. OECD에 비하면은 저희가 34위 정도 굉장히 낮은 이 보급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낡은 집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2000만 채 정도가 2200만 채가 전부 집인데 이 중에 30년 넘은 게 500만 채 또 20년 넘은 거는 대략 1000만 채 정도 되니까요. 이제 시대가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아파트 만들어 다 지하로 주차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집이 너무 낡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집이 아니니까 점점 더 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라고 봅니다. 또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구는 사실은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도 줄어드는데 반해서 이 세대가 지금 가구가 쪼개지고 있어요. 1인 가구로.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는 더 수요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을 하더라도 이 일반 가구 수도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보급률이 100%에서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주할 때 이게 원활하게 이주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사하거나 어디 움직일 때 한 110% 그러니까 한 10% 정도 버퍼링이 좀 있어야지만 원활하게 유동성이 이게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주택보급률 102%라는 거는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지만 그런데 이제 향후에 세대수가 그냥 무한정으로 이렇게 증가하느냐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2030년부터는 세대수마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주택을 공급을 좀 많이 할 경우에는 과잉 공급이 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5, 6년 안에는 계속해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작정 공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아까 수도권 집중도 문제라고 이광재 총장님 말씀하셨는데 미분양 아파트 통계를 보니까 지금 현재 한 6만 채 정도는 미분양 상태에 있고 특히 준공 후에 미분양된 것도 1만 채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게 또 뭐 작년에 비해서 한 3천 채 늘어났고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게 뭐 어딘지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특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이 많을 것 같고 이러면 이게 실제 집은 지어져 있는데 새 집이 지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안 가고 있는 현상도 같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되는 주택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 그 문제가 좀 이어져 가지고 최근에 뭐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실 사태라든지 이런 문제들로도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계속 건설 단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집값이 지금 점점 이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지금 놓여지고 있는 거고 또 지방은 미분양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이런 두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금. 근데 그런 프로젝트 파이낸스 문제도 그렇고 그건 이제 금융 비용이 늘어나 생기는 문제고 요즘은 또 뭐 원재료비도 오르고 했다고 하면서 또 공급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요즘은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사실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사실 금리가 사실 저는 좀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건설사들이 대부분 레버리지를 통해서 자기 자본 대비 부채를 많이 끌어다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그동안 이제 유동성도 많이 확보가 되고 저금리 상태에서 또 부동산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서 PF가 활성화됐는데 갑자기 이제 금리가 5%대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체 세계적인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런 사태로 인해서 원재재 가격이 올라가고 좀 어렵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자면 아까 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전체 세대 수가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으면서 거기를 그 주택 보급도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빠르게 가구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102% 정도의 주택 보급률이 머물면서 10% 정도 버퍼가 확보가 안 돼서 생기는 조금 부족한 문제도 있겠고 총장님께서 이광재 총장님 말씀해 주신 품질이 괜찮은 집을 사람들이 원하게 된 측면이 있는데 그거를 맞춰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양적 문제, 질적 문제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 있을까요? 102%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왜냐면 빈집이 100만 호 이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게 100만 호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주택 보급률은 실질적으로는 90%대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서울은 다른 지방보다 더 보급률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 우리가 대략 5년간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PF가 안 일어나고 고금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허가 건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허가 건수가 떨어지고 있다. 제가 보니까 인허가 물량이 작년에 38만 호 이렇게 됐는데 요게 아파트 뭐 빌라 단독 다 포함한 수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통계가 역대 가장 최저더라고요. 한 해 기준을. 물론 2011년부터 집계를 시작하긴 했는데요. 그리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사실 빌라나 다세대 같은 비아파트 주택은 이건 완전 반토막 났더라고요. 작년에 4만 호 인허가가 났는데 그 전에는 9만 호여서 굉장히 좀 사실 공급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근데 지금 이게 당장 벌어지는 건 아니고 이게 공급이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공급이 몇십만 채씩
오면 인허가가 나면 몇 년 후에 공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4, 5년 뒤에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예. 그럼 4, 5년 뒤에 공급 부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밀려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또 집값이 계속 하향 안정세라는 또 그 시장에서는 그런 판단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공급이 부족해질 거면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하향 안정세라는 거는 지금 여건, 세계 경제 여건이 안 좋아서 지금 하향 안정세고,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뭐 전쟁이 지금 뭐 중동에도 일어나고 유럽에도 일어나지만 그게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면서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면 또다시 유동성 장세를 통해서 상승장으로 돌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보급이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환경이 안 좋아서 지금 하향 안정세인 거죠. 예. 요인들을 계속 짚어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양적으로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네. 그렇죠. 그렇지만, 네. 그건 좀 확실히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는 하나 좀 합의가 되시는 것 같고, 땅값 문제 하나 좀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땅값 문제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지난 정부에서도 또 이제 땅값 문제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세제를 통해서 땅값 잡으려고 한 적도 있고 한데, 땅값 이번에 좀 PF 부실 나는 것도 건설사들이 땅을 너무 비싸게 사서 그랬다 이런 진단도 있고 해서요. 땅값 문제가 집값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이거 어떻게 잡을지 이런 부분 좀 네. 말씀해 주세요. 뭐 서울을 예로 들을까요? 네, 서울 같은 경우 이제 뭐 택지가 부족하다, 더 이상 뭐 공급할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한 30만 호를 더 추가적으로 신규 택지를 확보해서 공급할 데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게 예를 들어서 뭐 난지도 공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장기 미집행 공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태릉도 있고요, 용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흑룡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지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 땅값을 안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민간 건설사에 의지하기보다는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공 주도로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공 임대주택 실지역이 서울 같은 경우는 34만 호 정도에 그치고 있고요. 한 9% 정도 되고, 서울시 주택 재고량은 380만 호에 사실은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서울시 주도로, 지자체 주도로 해서 공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또 SH공사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채 비율을 300% 이하로 행안부에서 막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싶어도, 공공주도로 사업을 하고 싶어도 SH가 추가적으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공 부지가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공이 주도적으로 못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땅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공공이 주도를 하고 충분한 공급을 통해서 주거 안정을 이루게 된다라면 장기적으로 분명히 안정화가 될 건데 좀 그러지 못한 상황인 거죠. 저는 이 땅값 문제가 결국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건립할 때 한 56%? 지방은 한 46%. 결국 땅값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민간에서 확보할 수 있는 뭐 장기 미집행된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지만은 한번 우리가 눈을 떠서 보면은 가령 군부대 같은 부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국가가 갖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공항 부지 같은 경우, 과거 이제 파주 LCD 같은 경우가 우리가 군부대였고, 공항 부지는 우리가 광주나 대구 공항 같은 경우 큰 부지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비교적 저렴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수도권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김포, 강화, 파주, 일산을 보게 되면 그 일대에 절대 농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런 절대 농지가 국가가 갖고 있는 부분이나 절대 농지를 좀 더 활용하게 되면 좀 더 저렴한 것이 있을 수 있겠다. 또 하나는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근데 대학교가 갖고 있는 땅인데 현재 학생 수는 전부 줄어들고, 근데 대학교는 사실은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땅값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대학교의 땅을 이용해서 그러면 기숙사 같은 걸 충분히 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그 저렴한 용지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건가가, 이건 국가적으로 갖고 있는 국공유지 이런 걸 좀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보다 좀 질 좋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겠다. 이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집 문제가 결국 양적인 문제, 질적인 문제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정의를 했고, 양적인 문제를 풀려면 그럼 땅을 어쨌든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을 해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땅 공급하는 방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들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제가 아까 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뭐 LH공사나 지자체 공기업들이 이제 움직여줘야 되는데 공공이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금이 작다 보니까 300% 부채 비율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려면은 부채를 많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쪽에 신규로 대규모로 단지로 공급을 하려면은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지자체도 알고도 공급을 못한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LH공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LH공사 같은 경우는 뭐 3기 신도시라든가 전국적으로 이걸 커버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자체 구석구석 세밀하게 이제 공급할 신경을 못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공공이 주도하는 분위기를 좀 이렇게 좀 밀어줘야 되는데 공기업마저 수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거에 대한 위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시긴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부동산 관련해서 규제 완화, 뭐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완화나 이런 몇 가지 대책을 내놨었거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지금 재건축을 좀 활발하게 해야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우리가 과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200만 호 건설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좀 주택 부실한 부분이 있거든요. 새로 짓는 건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걸 해나가려면 결국은 지금 시중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면 경기개발공사나 서울공사 같은 경우가 이걸 좀 주도적으로 밀고 가야 되는데,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게 300%로 부채 비율이 딱 묶여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LH의 현재 부채 비율을 약 한 450에서 50%로 확장해 주면은 약 7개 신도시 중에 50%가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을 좀 풀어줘가지고 돈을 같이 또 풀어줘야만 이게 빨리빨리 건설이 되겠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점 힘든 상황이 오게 되는데, 이거를 극복해 나가려면 우리 경기개발공사나 서울개발공사 같은 경우가 좀 더 이 부채 한도를 풀어줘서 좀 그래야만 실질적인 공급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규제만 푼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건설을 해야 공급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 기업도 보시면 삼성전자랑 코스닥 기업 다르잖아요. 그 기업의 재무 상태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자택 공기업도 사실 그 경영 상태가 다르거든요. 재무 상태가. 근데 이제 정부는 일괄적으로 모든 공기업이 300%로 이렇게 막으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너무 획일화된 그런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규제를 완화한 것 같지만 그 손발 역할을 하면서 개발을 해야 될 지방 공기업들을 묶어놓으면 규제를 완화해놔도 실행이 안 된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LH공사에서 만약에 이익을 가져가면 그게 이제 배당을 기재부나 정부기관이 가져가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지자체로 환원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방공기업이 만약에 여기서 이제 개발이익이 발생이 되면 그 개발이익의 일부를 지자체가 가져가거든요. 그럼 지자체가 그 돈을 갖고 주거복지를 위해서 그 지역에 환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으로 지역에 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자생적으로 사업권을 이양받아서 추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까 이제 그 저렴한 토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포공항 옆에 보면은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의 97%, 부천은 40%, 성남공항 같은 경우에는 58%가 고도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만약 고도 제한 같은 거 풀게 되면은 훨씬 더 우리가 많은 토지를 공급해 나갈 수가 있죠. 분당의 야탑이나 임해동 같은 경우에는 고도 제한이 풀리게 되면 훨씬 많은, 지금은 15층까지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고도 제한 때문에. 근데 이걸 만약에 풀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한 토지를 가지고 공급량을 늘릴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건 김포공항하고 성남공항을 연구를 해봤는데 아마 내년 정도에 이 고도 제한 완화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비행기가 이제 오래된 비행기니까 쌍발 비행기니까 굉장히 면적을 많이 차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비행기의 속도나 이런 것 때문에 기술의 발달 때문에 그래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토지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건 국가의 목표를 세워서 해야만 그래야 질 좋은 주택이 소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 한 채 사는데 26년 걸리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가 한 10년, 영국이 8년. 그럼 26년 걸려 집을 사면은 살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SH공사나 LH공사가 좀 과감하게 민간에서 하게 되면 약간 수익이 안 나도 못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이 규제도 혁파를 해야만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이어서 말씀드린 방금 말씀하신 분이 PIR이거든요. 네, 집값 살려면 20년 걸리는 게 소득 대비 집값을 살 수 있는 그런 범위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길다 보니까 가계부채를 이제 주택담보대출에서 땡겨 쓰고 하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로 가게 되고 그에 비해서 정부는 사실은 국가부채는 55% 정도인데 이건 상당히 양호한 OECD 평균에 비하면 되게 양호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빚을 안 지고 가계가 지금 다 빚을 져서 집을 사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된 거죠, 현재.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이거는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낸 보고서를 보니까 그 지난 영끌을 많이 하던 시절 2018년 19년에 빚을 낸 분들이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소비가 위축됐다. 이런 결론을 냈더라고요. 가처분 소득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그 중에서 주택 그 이자 대더라고 사실은 가처분 소득이 팍 줄었죠. 소득이 들면 경제가 줄고 경제가 줄면은 경제가 이제 안 들어가면은 GDP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요. 국가적인 어떤 삶의 질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네. 그러니까 전체 경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다. 네. 이렇게 볼 수 지금 있겠네요. 현재 전 국민의 아마 재산의 한 70%가 집인데 대부분 다 대출을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그 1억 빌리던 것이 지금 2억 빌리는 거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장사가 안 된다고 소상공인은 어렵고 이제 가게도 이제 외출해서 식사합시다라고 보다는 집에서 밥 먹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정부에 따라서 냉탕 온탕이 되는데 참 이게 안타깝죠. 미국에서 대선을 할 때 부동산 갖고 싸우는 경우 못 봤잖아요. 선진국은. 근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극과 극으로 달리느냐, 정책이 조세도 그렇고 공급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정치권에서 좀 반성을 해서 이런 거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으로 로드맵을 갖고 주거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져야지 정권마다 이게 시행령 정치로 해가지고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진짜 지난 정부하고 이번 정부하고 굉장히 이 부동산 관련 정책은 특히 세제 관련해서는 많이 바뀌어서 혼란스럽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냉온탕 문제를 지적하시니까 또 생각나는데요. 저희가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네, 자료 하나 준비해 오셨죠. 네, 자료 띄워주시겠어요? 자료를 보시면은 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저기 이제 빨간색이 이제 파란색이 냉탕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이제 확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활성화했다가 냉탕으로 갔다가 활성화 냉탕, 활성화 냉탕. 이걸 지금 계속 정권별로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걸 보면서 도대체 국가는 뭐를 해야 되는 거냐라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을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기본 정책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 국가가 또 해야 될 일은 이 민간주택이나 임대주택에 살기 좋은 주택, 임대주택이 민간주택보다 훨씬 질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임대주택 들어오는 걸 다 반대하잖아요. 이걸 오히려 확실하게 늘려주고 국가 예산을 확실하게 많이 투입을 해야 된다. 왜 도로, 철도 예산은 1년에 8조씩 쓰면서 주택 예산은 2.9조밖에 안 쓰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번에 일기 신도시 보면 알지만은 노태우 대통령이 전부 베드타운을 만들어 놨거든요. 김포, 파주, 일산.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그러니까 하루에 한 3시간씩 걸리는 거죠. 이제는 산업단지 따로, 주택단지 따로. 이제 그거 그만해야 된다는 거죠. 산업단지와 주택단지가 같이 있는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걸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보게 되면
학군하고 아파트 가격은 거의 같이 비례해요. 학군이 좋으면은 아파트 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일자리를 생각해서 집을 만들어야 되고, 학군을 생각해서 집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쇼핑센터가 있는 데가 또 아파트값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 주거, 교육, 의료를 한꺼번에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해야지, LH공사는 뭐냐면 아파트 만들고, 산업단지공단은 직장 만들고, 이제 그게 아니라다. 그러면 국가의 근본적인 주택공급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법으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게 토지 공급을 좀 잘 하자는 거하고 생활권 도시라고 하면 될까요? 그걸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일자리 직주 근접 도시? 직주 근접 도시. 예. 예, 그러면 직장하고 주거가 같이 있는 도시. 같이 있어야죠. 같이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렇게 지금 계속 해법을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저는 좀 이렇게 제가 좀 요즘 관심사가 있는데 분양 관련된 거예요, 분양.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을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분양은 뭐 그래도 계속 나오긴 나오는데 서울에서 나오고 수도권에서 나오는데요. 이게 청약 자격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청약을 하려면은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오랫동안 청약 통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무주택자라야 되고 이게 이렇게 딱 공식으로 굳어져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강남에서 이런 현금 10억이 있어야 되는 청약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오랫동안 비싼 전세에 살면서 버텨온 사실 소득이 굉장히 높은 고소득 가구가 집을 안 사고 있다가 이런 데 청약 들어가서 딱 로또 당첨되는 경우가 속출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2번 전세 살다가 이제 25평짜리 집을 대출받아 샀는데 이걸 사고 나니까 연립주택에서 샀거든요. 연립주택 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주택 청약을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 사다리 자체가 이게 깨진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으로 뭐 연립주택 살다가 조금 좋은 아파트 전세 살다가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파트가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들이 이 사다리대로 타고 올라가면은 청약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지금처럼 하면은 집이 좀 부자인 자식은 그 자식들은 가지고 있다가 돈 10억 가지고 있다가 로또 하면 그다음에 또 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10억 그냥 벌고 이런 청약 제도는 좀 근본적인 제도 변환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거버넌스 개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래서 방금 말씀하신 청년주택 되게 필요한데 청약저축에서 가점제에서는 불리하거든요, 청년이. 그래서 이제 특별 분양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획일화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자체가 그 속성을 가장 잘합니다. 이래서 예를 든다면 충청도는 우리가 노인 인구가 많아서 노인을 좀 많이 청약저축 가점을 좀 우대해야겠다. 전라도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청년이 많아서 청년을 더욱 가점 이렇게 지역마다 다 특색이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토부가 이거를 모두 다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청약저축 100조 되는 금액을 사실은 이거를 지자체로 이양을 해서 그 지자체가 의사결정을 하게끔 해야 돼요. 그게 뭐 시군구 단위인지 아니면 광역 단위인지는 또 후차적으로 논의를 해야겠지만 그게 이제 그 청약저축 100조 그 금액을 뿌려줘야 된다, 지자체로. 왜냐하면은 뭐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뭐 경기도 3기 신도시에 청약저축 당첨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제주도민들은 제주도에 내가 지금 주거나 분양이나 임대주택을 받기 위해서 청약저축을 납입하는 건데 그 돈이 통으로 국토부에 100조가 들어가서 그 돈을 갖고 대부분의 LH공사가 그 돈을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LH공사가 그걸 자본금으로 항목으로 들어가서 부채로 인식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갖고 뭐 3기 신도시다 내가 쓰고 싶은데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제주도 사람들은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럼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 각 지자체에 청약저축 이 자금을 뿌려주고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 그 가점제 제도를 다시 다 틀린 거죠, 지자체마다. 이게 자치분권이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가야지 뭐 균형 발전과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이렇게 중앙집권적으로 획일화되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내는 주택 청약 돈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청약 내면 사실은 부산에서 많이 쓰여져야 되는데 그게 다 수도권으로 돈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이것도 사실 문제죠, 사실은. 아니 그게 지금 저희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 만약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화를 하면은
서울 SH하고 경기도 GH는 그래도 자체 개발 역량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지방에는 역량이 없으니까 그럼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가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 좀 반대인가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예전에 사실은 지방 공기업이랑 중앙 공기업의 그 재무 상태 차이가 자산 상태가 크지 않았어요. 근데 2000년대 이후 들어서 급격히 드러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대구다 하면 대구도시공사가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없는 거예요. 레버리지도 아까 300%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들은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면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수도권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토지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고도화된 어떤 그런 사업은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일을 좀 하다 보면은 늘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늘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는 좀 안 하는 게 균형 발전이나 자치분권 입장에서 되게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경상도 청년이나 전라도 청년이 넣은 청약 저축도 LH를 통해 가지고 수도권 신도시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도 사실인가요? 실제 메커니즘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대부분이 이제 기금, 주택도시기금이 한 200조 되는데 그 기금 자체 국민주택 채권이랑 청약저축이 100조씩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자체는 사실은 그 주택도시기금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부채로 인식합니다. 부채 비율에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LH공사는 그게 자본금 항목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돈이 이제 LH가 공급할 수 있는 대로 투입이 되는 거죠. 당장 3기 신도시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 기금 자금 갖고 쓰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어디 뭐 경상북도에서 걷어들여서 경상북도에 투입되는 게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회계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네요. 거기는. 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입법 발의는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것도 지자체 공기업도 기금을 사용할 때 자본금으로 좀 해달라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좀 기금 대출을 많이 사용하고 나중에 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아까 그 총장님 말씀하셨던 이 청약제도 개선할 때 주거 사다리 만드는 거는 좀 대안이 있을까요? 지금 좀 구체적인 게 있으신가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실 뭐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면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대략 처음에는 좀 적은 전세 보증금으로 해서 조금씩 한 단계씩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작은 집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청약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실 여태까지 십몇 년 부은 게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리고 답은 또 다 해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희망이 없다 보니까 지금 작년도나 근자에 보게 되면 한 100만 가구 이상이 뭐냐면 청약을 해제했거든요. 왜냐하면 기다려봐야 뭐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이거는 국가 해놓은 정해진 제도대로 해나가면 언젠가 내 집이 온다라는 그거가 가능해져야 되는 거죠. 내가 돈을 집 한 채도 안 사고 있다가 갑자기 10억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사다리를 제거하려면 이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 살면 자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공공 분양할 수 있도록 저장의 분양가를 산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좀 둬가지고 입주권을 주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건 좀 고안을 해가지고 좀 밀고 나가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게. 예, 개혁적이어야 되죠, 상당히. 예. 그게 좀 문제가 있나요? 근데 정부나 국회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안 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미 청약 제도가 아주 획일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 국토부에서 해야 됩니까? 국토부에서 하는 거예요. 네. 국토부가 비판 많이 받는데 LH와 국토부가 갖고 있는 걸 좀 이렇게 놔줘야 가능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기금과 공기업, 그다음에 정부 이 3대 트라이앵글을 개혁하지 않은 한 우리나라의 주거 문제는 해결하기 요원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기금이 주택도시기금 말씀하시죠? 200조. 네, 200조 원 있고 네. 공기업 LH 말씀하시는 뭐 거고. LH도 지방 공기업도 이제 그 좀 풀어줘야죠.
지방 공기면 오히려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 그런. LH는 약화하고 지방 공기업 뭐 규제를 LH 풀어줘. LH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0%가 안 돼요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부채 비율이 되게 낮은 상태이면서 자기 자본에서 이익잉여금은 한 26조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만약 LH공사나 서울공사나 이게 자산 재평가를 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확 줄잖아요. 그렇죠, 많이 줄죠. 예, 자산 재평가를 빨리 하게 하고 그리고 뭐냐면 부채 한도를 풀어주게 되면은 지금 훨씬 더 뭐냐면 안정적인 신도시 같은 것도 박차를 가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H공사가 부채 비율이 200%인데 자산 재평가를 하면은 100%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300%에서도 충분히 공사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자산 재평가하고 부채 비율 완화하는 거는 법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아니, 그건 법적 문제는 아니고 그냥 저기 행안부에서 지방 공기업가에서 시행령이나 규칙 정도만 풀어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 풀고 그다음에 자산 재평가 같은 경우에는 경기개발공사 아마 자산 재평가하고 부채 비율 풀어주면 아마 저기 분당이나 이런 신도시 빨리빨리 진행될 겁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뭐냐면 그 노령화가 더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어려운 거죠. 이걸 빨리 선도직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일기 신도시 문제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여쭤볼게요. 두 가지 그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정부에서 안전진단, 재건축 시 안전진단 사실상 면제, 완화인데 사실상 면제 분위기로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있고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사실은 전국에 다 재건축에 해당이 되겠지만 일기 신도시에 집중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뭐 20층짜리 75층 될 수 있다 뭐 이런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상황을? 안전진단 면제한다고 해서 이 재건축이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재건축이 활성화되기에는 수익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으려면은 분담금이 낮아져야 되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일기 신도시에서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분당입니다. 나머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의 집이 5억이잖아요, 현재. 5억 하는데 5억에서 10억 사이인데 분담금이 5억에서 10억이다. 그러면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안전진단 면제했다고 해서 재건축이 활성화되지는 않거든요. 물론 안전진단을 면제했기 때문에 공기는 단축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그거랑은 별도입니다. 이 활성화되는 문제는 그런 면에서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제가 한번 발표 자료를 봤더니 선도 지역을 이제 선정을 해서 2027년까지 뭐 완공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선도 지역도 이제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일기 신도시 5군데 중에서 각각을 선정하느냐 그건 아직도 발표는 아직 안 났습니다. 근데 상당히 늦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7년까지 완공할 수 있나? 지금 4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요. 그럼 만약에 일기 신도시 분당에 대해서 재건축을 47만 명이 사시는데 그거를 다 하려면은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2040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2044년에 우리나라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65세 인구가 50%가 됩니다. 2,500만 명이 65세 인구가 되고요. 청년 인구는 10%에 불과해서 이 지구 역사상 한 번도 벌어지지 않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20년 뒤에 일어나거든요. 물론 이제 이 재건축이 성공하려면은 그 일반 분양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일반 분양 소화를 하려면은 신규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이제 50% 이상이 우리 고령화돼서 노인 인구인데 신규 수요가 그때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은 이 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이 빨리 돼야 됩니다. 지금 속도가 너무 늦은 거죠. 왜냐하면은 2030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하거든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현재 국토부의 마스터 플랜 상으로는 제가 볼 때 너무 느리다. 왜냐하면은 이 부동산은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 싸움입니다. 정책도 그렇고 공급도 그렇고. 지금 이제 결국은 좀 전에 이제 분담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분담금 같은 걸 줄이려면은 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사실은 그 기반 시설 같은 거를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해줘야 비용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하나가 필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용적률을 우리가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70%까지를 기부 체납하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은 별로 경제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기부 체납 비율을 좀 낮추고 대신 제가 국민이 가져야 될 4대 서비스라고 보는데 하나는 애 키우는 거, 보육 교육, 하나는 일하는데,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을 모시는 거, 그다음에 의료. 요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용적률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 이제 분담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관리비로 전가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훨씬 더 이 재건축이 질 좋은 주택이 될 거다. 또 세 번째로는 그 김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성남 같은 경우에는 그 성남공항 옆에 고도 제한이 15층까지밖에 못 짓는데 이거를 풀어주게 되면은 훨씬 더 좀 빠른 속도로 여기에는 이제 재건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 그다음에 증가되는 용적률을 70%를 좀 줄여주는 거, 그다음에 규제 완화를 하는 거.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재건축이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재건축 분담 같은 경우 재건축 속도 내려면 국토부가 쥐지 말고 경기도에다가 이양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 권한을, 재건축 권한을. 이게 지금 중앙이 전부 다 통제해서 하려다 보니까 너무 느려요. 느리고 나중에 제가 볼 때는 되게 비관적입니다. 사실은 현재 상태로 봐서는. 잘 안 될 것 같다. 네, 잘 안 될 것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같다는 비관 혼자이신데. 저는 이 부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그 뭐냐면 경기개발공사가 이 주도권을 가지고 PM을 해서 끌고 가야만 이게 속도감 있게 될 거고, 그리고 빨리 선도지구를 지정을 해가지고 시범지구 자체가 국가적 법률의 지위를 받으면서 이게 확실하게 통제가 되고 계획이 돼서 전국의 시범 모델을 빨리 만들어야만 저는 퍼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주 문제가 있거든요. 47만 명이 이거를 그 신도시를 개발하려면은 이주를 해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이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7년도까지 그냥 홀딩이지 않습니까? 이주를 안 하고.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면서 연차별로 이주를 하고 이주할 공간을 또 만들고 이주할 수 있는 장소를 또 사실은 이제 이주될 수 있는 데도 또 만들어야 되겠죠. 작은 어떤 신도시를.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조치를 하려면은 이 순발력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에다가 이제 위임을 해서 사업권을 추진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려면 지자체가 그걸 추진하려면 잘 알잖아요. 사실 판교도 만들어 보고 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개발공사가 그걸 주도하고, 그러려면 아까 자산재평가를 하고 부채 한도를 풀어가지고 빨리 속도감 있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GH에서 주도해서 하는 게 속도를 빨리 하는 데는 더 낫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큰 그림은 GH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민간이 참여할 건 또 민간이 참여해야 좀 더 좀 쾌적한 것이 생기겠죠.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 그래도 지금 수도권이 굉장히 기반이 좋은데 특히 이제 주거 같은 경우엔 다들 수도권 가서 살려고 하는데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지방 소멸은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이제 수도권에 이제 50% 이상 온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금 모여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수도권의 이런 발전 방향과 지방의 발전 방안을 같이 투 트랙으로 해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이제 수도권으로 매몰되는 거는 상당히 균형 발전에 좋지 않은 전략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업의 지방으로 기업이 갈 수 있게끔 뭐 세제 완화라든지 그런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같이 이제 국가가 밸류가 레벨업 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1기 신도시나 뭐 3기 신도시라든가 수도권에서 매몰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떤 인구 구조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지역이 다 지방이 죽으면은 결국에는 수도권도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공생 관계로 해서 같이 투 트랙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이것이 한꺼번에 컴팩트 시티 안에 있는 이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퍼뜨리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배울 점이 많은 게 우리가 포항이라는 도시, 그 다음에 울산, 창원, 여수를 만들어서 중화공업 시대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판교라는 걸 도시를 만들어 통해서 IT 시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제4의 도시가 뭔가 이런 걸 이번에 이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죠. 원주에 보면은 기업 도시도 있고 혁신 도시도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기업 도시가 기업하고 주거단지가 모여 있으니까 힘을 발휘하고 원주에서 아주 매력적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 도시 모델을 저는 지방에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 기업 도시에 관한 지원하는 특별법을 좀 더 기업한테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만드는 도시가 다를 거고 영화를 만드는 도시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기업한테 확실한 혜택을 주면 전 지방에도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 판교라는 곳을 보게 되면 한 270만 평 정도에서 100조가 넘는 부가가치를 내거든요. 총 매출을. 그러면 이런 이 적어도 100만 평, 200만 평 정도의 도시를 우리가 지방에 공급하는 그런 큰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요번에 여기를 신도시를 하나 시범도시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어쨌든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어쨌든 뭐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분당에 기반 시설 충분히 만들고 기부 체납을 줄이되 보육, 교육, 노인, 의료, 돌봄 같은 시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바꾸고 고도 제한도 좀 제고하고 하되 이 모든 거를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 모델을 가지고 전국으로 확산을 시켜보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실은 분당도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현재 용적률이 300%다 꽉꽉 차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준주거 지역처럼 500%까지 풀어주면은 엄청나게 이익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부 체납 양도 많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500% 용적률 한다고 해서 500%다 챙겨 먹는 게 아닙니다. 보통 한 400% 내외 정도 되고요. 그래도 그 상태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물가 상승되면서 되게만 이제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인건비도 늘어나게 되고 늘어나게 되면은 사실은 분당도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은 분담금은 정해져 있는데 사실은 이런 재건축할 때 누구한테 다 이거를 덮어 씌우냐면은 일반 분양가에다 다 덮어 씌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문동에 재건축 엄청나게 만세대를 했는데 30평의 분양가가 12억인 거예요. 이문동인데 평당 4천만 원이에요. 알고 봤더니 조합에다가 이거를 분담금을 하려니까 저항이 심하다니까 일반 분양가에다 다 이거 덮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늦춰지게 되면은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근데 그때 10년, 15년 뒤에 그 경제 상황이 이렇게 녹록치 않다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분양이 100%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걱정하면서 속도를 좀 빨리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지자체 주도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500% 하면 거기 이거 닭장 같은 아파트를 주민도 건설회사도 원하지 않아요. 이제 시대에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좀 더 속도감 있게 만들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1인 가구에 맞는 주거의 형태를 공급을 해야 빠른 시일에 될 텐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주민 동의가 많아야 되는데 이게 그 중소형 아파트는 괜찮은데 중대형 아파트일 경우에는 이게 50평짜리 아파트가 연세드신 분이 또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분담금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1+1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이거 처분할 수 있게 하거나 이렇게만 이게 세금을 좀 깎아주거나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동의율이 높아지길 수밖에 없고 속도가 빨리 나겠죠. 그래야만 우리 정세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1인 가구, 노인 가구 말씀을 하셔서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안 되는 것도 걱정이지만 또 된다고 해도 예컨대
가구 구조가 엄청 바뀌어서 사실은 1인 노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1인 청년 가구가 아니라.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 30년 지났을 때 노인 가구가 사실상 거의 절반, 1인 노인 가구가 사실상 거의 절반인 사회가 됐을 때 그때에 맞는 집을 지금 공급을 해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이 좀 있어요. 그게 안 맞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50평형대만 공급을 해놓으면 이게 다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안 듭니다. 되는 것 같고, 그래서 1+1을 해서 이 세금을 좀 깎아주고, 그렇게 되면 한 채 같은 경우를 84제곱미터 정도만 해주면, 그럼 판교 같은 경우에는 또 수많은 개발자들이 있는데 너무 비싼 집은 못 들어가잖아요. 또 이제 처음 하는 지금 판교 같은 데 보니까 9만 7천 명 정도가 일하는데 판교에 사는 분은 한 2만 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출퇴근 시간이 막 서너 시간씩 되는 거죠. 이런 젊은 분들이 또 들어와 살 수 있는 구조를 같이 해야만,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도시는 젊어지고 안정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노장층의 조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판교 같은 경우도 역세권 컴팩시티를 해가지고 용도 변경을 좀 해주는 거죠. 일반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 용적률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거와서 살 수 있는 직주 근접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판교 가니까 개발자들이 많은데 그분들 그래서 다 젊잖아요. 근데 돈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뭐 밤새 일하는 사람도 많고 프로젝트도 많고 하니까 그 근처에 예를 들어서 회사가 비연모형 부동산 같은 걸 확보해가지고 주거시설 같은 걸 제공하게 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만, 이게 직장하고 근접해 있어야만 결국 인간이 행복, 하루에 이걸 3시간 출퇴근하고 나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듣고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일기 신도시가 이렇게 쭉 밀고 가서 잘 된다고 하더라도 교통 문제가 또 생기겠네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될 것이고. 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분당을 예로 든다면 이 도로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공교통망을 좀 확대시켜야 되지 않냐. 예를 들면 지하철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트램 있지 않습니까? 트램으로 해서 좀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데는 빨리 갈 수 있게끔 순환구도를 좀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버스 같은 경우도 좀 배차를 더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공공 교통망을 좀 확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도로도 이제 물론 이제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도로 확보만으로는 교통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판교 같은 경우에는 신분당선 타고 아까 말씀하신 많은 젊은 개발자들이 출퇴근하잖아요. 네네. 저도 한동안 그거 타고 출퇴근해봤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에너지를 그 지하철 안에서 보내거나 도로 위에서 보내지 않게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직주 근접 도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160명이 한 양에 들어가는데 지금 212명이 타고 있으니까 힘들죠, 그것도. 예, 그런 면에서 이게 직주 근접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회사 같은 경우 SK 같은 거 조사해 보니까 그 약 한 4억 원 정도를 그 무이자 대출을 해줍니다. 사실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경기도하고 잘 얘기해서 직주 근접한테 있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제 KTX도 있고 GTX도 있고 SRT도 있는데 이게 좀 따로따로 놀지 말고 이제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면 효율성은 높아질 거라고 봐지고, 그리고 이제 아까 분당 말씀하셨는데 그 조사 같은 거 해보니까 이 서현역 같은 걸 세워달라. 역시 이 지하철 같은 거의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도시를 만들 때 원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도시가 이 외곽도로를 빼줘야 됩니다. 이게 전부 이걸 분당을 통과하고 나니까 아주 그냥 판교 인터체인지 안에 판교 인터체인지 나오자마자 퇴근하는데 50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외곽도로를 만들어주는 것까지 같이 되면,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철도를 잘 이용하고 직주 근접을 하고 외곽도로를 빼주게 되면 훨씬 쾌적한 삶이 되겠죠. 우회도로를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도시의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통이랑 재개발, 재건축, 현재 5개 신도시 그다 생각하는 게. 예.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왜 그 네옴시티 그 빈살 많이 와가지고 한참 그 세일즈를 하기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어떤 직주 근접 도시라는 게 일단 상이 어떤 건지 그걸 전국에 확산시키자고 하셨으니까 상이 어떤 건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고 그거 가지고 조금 더 토론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 예를 들면 이제 판교라고 보죠. 그러면 이제 한 9만 7천 명이 있는데 상당수의 이제 젊은 분들이 사는 주거 단지가 가까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 애 키우는 집은 좀 더 집이 좋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수록 좋을 거라고 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아파트 단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가라고 보면은, 저는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파트 단지 내 위워크가 생길 거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나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된다. 저도 신혼생활에 그 아파트 단지 밑에, 바로 밑에 층에 있는 아줌마한테 맡겼거든요. 굉장히 도움을 됐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연세 드신 분을 모시는 거. 그다음 의료. 이런 것이 아마 그 AI 혁명의 기초에 상당히 원격 의료나 이런 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럼 이걸 전체 타운 매니저를 만들어서 이걸 관리를 해주는 거죠. 관리 때문에 안 싸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맞벌인데요. 애가 있는데요. 거창한 얘기보다 우리 아이한테 수면제 안 먹이고 애 키워줄 수 있는 아줌마를 어떻게 빨리 구하죠?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우리가 휴가 가고 싶은데 개를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이런 커뮤니티를 만드는 타운 매니저 같은 걸 만들면 훨씬 더 쾌적하겠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긴 한데, 왜냐하면 생산성은 굉장히 디지털화되는 거고 삶의 모습은 굉장히 아날로그 같은 것이 돼야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그냥 현실적으로 이렇게 현실에 대입을 해보자면, 판교는 엄청 땅값이 비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판교에서 먼 곳에서 출퇴근하는 청년들은 아마도 조금 더 싼 데서 출퇴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임원들은 많이 버시니까 그 근처에 집을 사실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이 비싼 땅을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분양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은 만약에 직주 근접을 통해서 컴팩시티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라면 우선권을 먼저 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교 같은 경우도 아직도 나대지가 있습니다. 나대지는 있고 그런 것들을 공공이 갖고 수도 있고 민간이 갖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주도하려면 공공이 할 수밖에 없어요. 민간에다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나대지 같은 경우를 이제 좀 싸게 매입을 해서 공공부지라고 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용적률을 좀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일정 부분은 이 직주 근접에 관련된 직장인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는 일반으로 분양이나 임대를 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결국 저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보면은, 국가는 좀 더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처음 직장 잡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저 젊은이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는 주택이 직장 근처에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러면은 뭐 그런 대형 평수가 필요한 것도 아닐 거고, 큰 평수가 필요한 것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공급되는 게 맞겠죠. 그럼 상을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떠올려 본다면, 그래도 작은 평수가 많은 새로운 단지를 만들고 그 안에 예를 들면 주간보호센터 같은 이런 돌봄 시설이나 어르신들, 아니면 뭐 어린이집 같은 그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형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죠. 될까요? 제일 아마 젊은이들이 원하는 거는 어린이집, 보육시설, 이제 그런 걸 많이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과거에는 사실 누구한테 맡길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타운 매니저라는 개념을 만들 필요가 있다. 관리비 때문에 싸우지 말고, 또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이런 거 말고 우리 아이를 봐주실 분, 우리 아이에게 영어 공부를 가르쳐 주실 분, 이런 걸 찾고 커뮤니티는 강화되는 거죠. 일은 굉장히 디지털라이징 돼서 생산성은 높이는 거죠. 거기 이제 문화시설이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확보하면 상당히 좋고, 뭐 일정 부분 노인들도 계시면 이제 의료, 원격 의료라든가 의료, 헬스케어 이런 것도 있으면 좋죠. 네.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계속 생각이 나네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 생기면 거기 어린이집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예컨대 어린이집에 만약에 아마도 이렇게 판교나 본당이라고 할 때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의 소득 수준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돌봄시설, 다른 노인보호시설이 들어와서 이제 사회복지사분들이 일하시게 된다 그러면 더 이게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 처우가 열악하니까 이 차이가 좀 있는데, 이분들도 그럼 같이 공동체 안에 계신 분들로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직주 근접이기 때문에 직장이 만약에 그 판교에 있다라면 그분들도 일정 부분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우선권을 아까 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은 뭐냐면은 그냥 이 지역에 거주하면은 거주한 사람한테 우선 분양권을 주겠다. 네, 그래서 그 거주자가 아까 말한 뭐 사회복지사나 어린이 뭐 교사나 상관없이 다 같이 어울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일단 국가가 분담하는 부분하고 민간인 분담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두 트랙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좀 더 우리가 부담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간호사분들 중에 약 27만 명 정도가 사실은 장롱 면허거든요. 근데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실은 이게 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이를 돌보기에 훨씬 더 유용할 수 있죠.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런 분들과 아마 더불어 하는 구조로 지금 좀 있으면 이제 공립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이 대부분 이제 문을 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 아파트 단지 내로 와서 공공적 요소가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플러스 뭐냐면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내가 안정적인 그 시간이나 그분과 계약해서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여건이 되겠죠. 결국은 인간은 애 키우고 일하고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을 부모님을 모시거나 좀 더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이 적어도 4대 요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아마 AI 혁명 때문에 조만간 저는 아마 교육, 의료, 일하는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거고 그에 맞는 도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판교에 있는 새로운 컴팩트 시티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만 일하는 굉장히 고소득 도시같이 들리기도 하지만 그 안에도 소셜 믹스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여러 가지 소득 계층이 공존하고. 우리 우리 저 구리에서 왜 도시 실험하는 변호사님? 저 더함 양동수 변호사 양동수 미스테이라고 변호- 하고 양동수 있습니다.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 보면 300세대가 넘으면 그 안에서 커뮤니티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일정 더 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이면 그 안에 굉장한 역량들이 서로 모아서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다 일일이 다 페이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공공적인 요소를 좀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서로 민간이 결합될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좋겠죠. 뭐 소셜 믹스를 더 나가서 에이지 믹스해서 얘기를 하죠. 예. 그거는 세대 간의 네, 같이 세대 사는 간의 믹스를 시켜서 방금 말씀하신. 네. 세대도 공존하고 네. 사회 계층도 좀 공존하는 단지를 만들어 가자는 얘기예요. 예, 소셜 믹스와 에이지 믹스를 결합한. 결합한 모델을 만들자. 여기서 저런 게 있더라고요. 저 잠실에 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파트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이제 배우신 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손주들 남의 이제 손주들 굉장히 좋았는데 이 옆에 이제 학원하고 곧 충돌이 생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제. 사실 두 분 다 좀 진보적인 정치 활동도 하시고 이제 정책 활동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정성훈 교수님도 지난 정부 때 그 국책연구원 원장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거 마지막으로 한 5분 내지 10분 토론하다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진보적인 이 입장에서 주거 정책을 볼 때는 뭔가 공급을 많이 늘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있는 걸 잘 활용하면서 그걸 조금 더 공공에서 더 많이 구매해서 싸게 임대해 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거 복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두 분 오늘 말씀하신 건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서 어떤지 좀. 이제 주택 진보학자들 중에서도 이제 공급을 주장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임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진보학자들이 많고요. 보수학자들은 민간 건설사를 해서 시장주의 경제로 해서 공공 물량을 줄이자 이렇게 하기에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제
또 다른 진보학자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도시재생이라든가 주거복지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죠. 예. 공공에서 많이 그래도 주도해서 한다라면 그 공부하는 게 진보적인 좋겠다. 진보적인 그 마인드가 있다라고 저 보는 거죠, 사실. 교수님께서는 그런 입장. 그래서 저는 이제 왜냐면은 주택 공급이 지금 부족한 거는 보수나 뭐 진보를 떠나서 그거는 명확한 팩트를 사실 뭐 진보학자나 보수학자나 상관없이 그거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공급이 안 되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사실은요. 예. 그다음에 조세 문제 같은 경우도 뭐 토론하면 1시간 이상 걸리겠지만 미국의 보유세의 그 과세 방식과 그 과세 내용과 과세 주차랑 우리나라랑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단순하게 미국의 보유세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유세가 낮다 이렇게 치부하면은 그건 너무 단편적인 논리거든요. 그럼 미국은 왜 저렇게 조세 저항이 안 강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바라본다라면 완전히 다른 우리나라랑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이제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학자들은 너무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조세저항 얘기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편하니까. 경우는 주마다 다 과세 권한이 있어서요.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취득 시점에 그 산 가격에다가 보유세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사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10억에 사면 10억이니까 보유세가 얼마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럼 저는 10억만 이제 해가 바뀌어서 공시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물가상승률 2% 더 해가지고 그 정도 내가 보유세를 부담하는구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알고 매매하는 거랑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샀는데 갑자기 10억짜리인데 20억이 됐어요. 그럼 재산세가 갑자기 종부세 대상자가 되면은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세를. 그렇게 되면 저세장이 엄청 심한 거죠. 그런데 그래도 더 미국보다 보유세가 낮아. 그러니까 군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조세 저항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텍사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비슷한 구조지만 거기는 집값이 3억, 5억, 6억에 불과하거든요. 30만 불, 50만 불이기 때문에 보유세가 높아도 금액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려면 끝이 없는데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게 미국인데 그냥 단편적으로 보유세가 실효세율이 얼마니까 이렇게 절대적으로 비교하다 보니까 이 선거에서 그 진보 세력들이 항상 불리한 양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요. 네. 저는 진보 보수라는 그 이데올로기를 잘 믿지 않는 편인데 결국은 데이터가 중요한데 결국은 이 주택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 건 틀림없는 거다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경제 성장, 인간이 살아가는데 경제 성장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두 가지잖아요. 그럼 결국 일자리하고 연금 걱정이 없어야 되고 보육 교육하고 의료하고 집 문제 걱정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결국은 이런 우리가 판교와 분당이 결합되어 있는 일자리하고 도시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것을 결국 모델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델이 지금 제가 광주형 일자리 가보니까 공장 있으니까 당장 광주시장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집 지어달라는 거예요. 애들 학교. 그러니까 이제는 산업단지 따로 주거단지 따로 그 시대를 끝내야 된다. 이제는 다 같이 붙어있는 최고의 그 컴팩트 시티를 만들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보육, 교육, 의료, 집 이건 국가가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죠. 국가가 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고. 국가가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1년에 600조를 쓰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 주택 이런 2천조 원에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그리고 군부대 땅 이런 가지고 3천조라는 땅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충분히 군부대도 뭐냐면 일자리를 만들고 집을 만드는 쪽에 이제는 쓰여져야 된다. 국립대학 땅도 이제 일자리를 만들고 학생 기숙사를 해결하고 교수 아파트를 해결하는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약간 국가의 포트폴리오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돈도 많다. 땅도 많다. 이제 문제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보죠.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또 새로운 걸 깨침을 많이 얻게 됐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삶의 질과 주거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고 양적으로는 팽창했지만 3대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세계 저출산율 세계 1위, 불행감을 느끼는 게 최하위. 질적으로는 완전히 지금 밑바닥이고요. 그 밑바닥 하나에 주거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주거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는 미래의 대한민국의 몰락이라는 시나리오가 올 수도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발표 자료 보면은 인도네시아가 GDP가 이제 세계 4위로 올라가고 우리나라 30위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라면 상당히 큰 위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빠른 향후 5년 안에 우리나라 운명이 좌지우지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움직여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아주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이 집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밤에 잠자고 이러는 데인데. 근데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영국의 이제 노화 가속도가 있는데 집이 없는 사람은 노화 가속도가 17일, 세입자일 경우, 실업자일 경우 9.9, 비만일 경우에는 8.4, 흡연일 경우에 7.7. 그러니까 이 노화 가속도에서 담배 피우는 것보다 비만보다 실업보다 세입자로 사는 게 훨씬 더 노화 가속도가 높더라. 이 집 문제 이거 국가가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왜 600조라는 돈을 쓰고 2,000조라는 연기금이 있고 3,000조라는 국가 땅이 있는데 왜 이걸 해결하지 못하냐. 건물도 있는데.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 고맙습니다. 저도 집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집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로또 당첨 누가 돼가지고 10억 번다고 생각하면 배가 아프고 그냥 가만히 난 집에서 내 집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행해지는 거죠. 그리고 불편한 것도 있고 30년 전에 만들어진 집에서 계속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불편하고 그리고 불안하잖아요. 이게 내년에 전세값 얼마 올려달라고 할지 1억 올려달라고 할지 2억 올려달라고 할지 모르는 불안함이 계속 있거든요. 이걸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하신 내용 저는 굉장히 유익했고 어쨌든 우리 생각을 바꿔서 주택을 제대로 공공 중에서도 지방정부가 주도해서 제대로 공급해서 직주근접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으로 한번 새기고 오늘 토론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토론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낮 12시 반에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내일 화요일에도 똑같이 12시 반에 여러분들 라이브를 찾아뵐 테니까요. 내일 꼭 찾아오셔서 많은 좋은 의견도 댓글로 주시고 또 라이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